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환영하고요. 예, 두 번째라 이제 뭐 게다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나오셨으니까 편안하시죠? 언제나 정말 땜빵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좀 이 얘기를 마중물 토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강욱 의원이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에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해명을 했고 결국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 발언 제보를 받고 조사 지시를 한 걸 두고 거의 1만여 개의 문자 폭탄도 받고 사퇴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 정말 잘못됐습니다. 더 큰 잘못은 그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 사실관계와 다른 얘기를 한 것, 그러면서 항변을 한 것, 그 거짓말은 정말 잘못됐고요. 또한 민주당 강력한 지지층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문자 폭탄 보내서 저러한 옳은 결정을 입을 막은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는 나이가 어려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활동들과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저분이 정치력이 있고 내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왜 민주당이 상식으로부터 고립되어 왔는지, 왜 재집권에 실패했는지, 왜 국민에게 마음이 멀어졌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지금 민주당의 중심을 잘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사실관계에 대해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수의 그 보좌진도 같이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 판단을 신뢰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보좌진 협의회에서 자당의 의원을 비판할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사실 성명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A라는 표현이든 B라는 표현이든 간에 동료 의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어쨌든 같은 헌법기관인데 그 부분은 최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건강한 정치인은 박지원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목받은 많은 청년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예. 김광진이라든가 천하람이라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메시지나. 근데 당에서 너무 이 비대위원장을 고립된 섬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이 무슨 비상시국이라 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는데 비대위원장 말대로 하는 걸 많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좀 민주당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게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고 또 워낙 이제 젊은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비대위원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많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모셔오는 분들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비하면 나이가 한 4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4분의 1. 예. 근데 아무튼 김준우 변호사님 근데 왜 저랑 김광진 의원님을 벌써 흘러간 물처럼 만들어버리세요?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박지원 위원장이 만든 거죠. 김광진 의원님이 의원이라도 하셨지. 나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인데. 사과하세요. 왜 같이 또 이렇게 사과하세요, 빨리.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저도 이제 두 분의 평가에 되게 동의하는데 글쎄요. 저는 또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높은 평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비상식적인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해도 각광받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20대, 30대 여성들을 겨냥해서 성범죄 이런 활동을 성범죄 활동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성범죄 추적 활동을 하신 분을 모셔온 게 얼마나 선거공학적인 접근이었냐. 민주당 내에서도 과거의 여러 성비위 사건에 대한 반성이 아직까지도 근본적으로 있지 않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 어떤 얼굴 마담이라는 거를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뭐 나머지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별로 호응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뭐 안에 계시니까 좀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의 전제는 최강욱 의원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A 발언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여서요. 사과했잖아요, 근데 최강욱 근데 의원이.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이 뭐 오해하신 분들이나 뭐 이제 그렇게 느끼셨다면을 사과한 거지 실제 그 발언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과까지로 볼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최강욱 같고요. 의원님을 한 번 더 먹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너무 전제할 건 아니고 민보협의 주장도 당에서 이것과 관련한 것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조치해라 이렇게 성명을 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저도 실제 어느 발언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오해라고 하셨으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제가 이제 월수금을 날마다 아침마다 이제 뵙는데요. 비대위 회의를 그래요? 참석하니까. 예. 예. 근데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제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저에게 쏟아지는 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누가 네.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것들. 근데 개별 의원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감. 그것도 선거 시기에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 당대표의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 하나하나의 판단들을 해가는 모습이 참 멋지고 대단하다. 물론 그거에 대한 그 선택이 매번 옳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다를 수 있지만 네네네. 참 그 중압감을 이겨내면서도 저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묵묵히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예, 예. 싶은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이 말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잘못을 감싸는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5년 후에 집권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고 책임질 때 더 빛날 수 있다. 이거는 여야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참 알겠습니다. 내용이 깊어서 그래서 장 교수님이 윤석열 당선인을 안 감싸주시는 거군요. 아이 잘못한 예? 아니 그 말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왜 저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잘못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중물 토크는 이 정도 하고요. 예, 이해관이 빨리 맞으시네.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인싸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인수위의 활동도 이제 끝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내일 뭐 가장 큰 빅뱅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뭐 충돌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나오고 있는 뭐 딸과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들 이 판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 좀 먼저 들을까요? 머리가 어지럽고 SNS 타임라인이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네. 뭐 이게 위법 논란을 떠나서 네. 아무래도 일단 교육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가지는 폭발력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책임졌던 후보자가 또 자신에게 자식의 문제에서는 또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벌렸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여러 가지로 만나서 예. 폭발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덕분에 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좀 가려져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그 스스로 물러나신 분 빼고는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지금 속으로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원희룡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자녀 유학과 관련된 송금 내역 이런 걸 청문회 자료로 제출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크게 가려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다만 이제 이 지지자층에서는 좀 아무래도 격렬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네. 또 과도하게 한 장관 후보자 자녀에 대한 신상 털기가 좀 과도해지는 인권 침해가 좀 많이 발생할까봐 그런 우려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좀 짚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장관 후보자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부분은 그렇죠.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명예훼손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민사소송까지는 잘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본인이 법무장관이 될 건데 예. 예를 들면 그러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렇죠. 나중에 기소는 누가 합니까? 만약에 이게 수사가 되면 그러면 뭐 검사들이 또 이걸 가볍게 다루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이해 충돌의 영역이 될 수 그럴 있다. 부분까지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한 호흡 고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뭐 고소고발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번 그 한동훈 후보자 딸 관련한 논란은 왜곡의 정도가 도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소고발을 천명하고 나니까 왜곡이 좀 줄어드는 뭐 효과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딸과 관련한 여러 논란들 사실 까보고 나면 특별한 게 아니거나 오히려 미담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줄줄줄 다 설명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 몇 개만 좀 예를 들어 주시면. 네, 일단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노트북 50대를 아는 기업에서 뭐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지고 기부를 했다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기부한 걸로 뭐 스펙으로 쓴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예. 실제 이거는 회사 명의로 기부가 됐고 본인이 입시에서 이런 내용을 사용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본인이 하는 교육봉사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잘 받아가지고 오히려 미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먼 눈에는 뭐만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았고 그 외에도 한겨레 정도 되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 액세스 무슨 뭐 저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 자기가 작성한 자기 자료들을 그 양식에만 바꿔서 온라인에 그냥 공개하는 이런 투고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올린 거를 무슨 뭐 논문을 몇 개를 썼다 막 이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팩트 체크를 안 했든지 아니면 팩트를 알고도 왜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고요. 뭐 그 외에도 이런저런 뭐 인천시장상, 서울시장상 관련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확인해 보니까 다 수상 내역이 있는 걸로 있어가지고. 근데 시장상하고 산하기관상은 좀 다르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봉사협동 부분에서 우수상 수사한 바 있다라고 밝혔고 인천시와 관련해서도 그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께서도 뭐 인천시에 그런 거 없다라고 했고 뭐 시의회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가 알고 보니까 그래도 인천시 산하에 있는 데서 뭐 수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어떤 시에서 상 받았다라고 하지 그걸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뭐 그런 당연히 뭐 반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서 뭐 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팩트 체크가 굉장히 부실하거나 아니면 팩트 체크를 무시하고 한동훈 후보자 딸에 대해서 조국 장관 뭐 자제 같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굉장한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열심히 반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사실관계가 해석이 됩니다. 이건 또 이제 반론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뭐 그 하나하나를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청문회가 열리니까 뭐 사실관계들이 다 나올 텐데 사실 한동훈 후보자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조국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국 그 내로남불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에게도 동일한 상태였는데 자기 자식에게 문제 제기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못 참겠다. 그 공격은 못 참겠다 이제 하는 건데요. 노트북 건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기사를 썼던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인가요? 그 기사는 왜 갑자기 삭제를 하고 그 사실관계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이제 답을 왜 못하는 것인지 좀 더 밝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조국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것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 50대가 정말 그 기업이 원해서 해준 것인지 엄마 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래서 그게 입학고사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조국 장관 일가족들이 받은 피해와 그 아픔들이 있는데요. 물론 동일하게 너희도 당해봐라 이렇게만 세상을 살 수는 없는 일인데 그렇게 왔던 사람들은 최소한 그에 합당할 만큼의 뿌린 만큼
거두는 일들은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교수님. 저는 노트북 50대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자기가 봉사하던 복지관에서 이 컴퓨터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데 어쨌든 뭐 요즘 온라인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는 기업을 통해서 자기 이름으로 기부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 기업 이름으로 기부됐잖아요. 그것도 새로 사가지고 기부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중고 노트북이었단 말이에요. 미담이죠. 이게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나온 그 이야기를 이제 돈을 내면은 기사를 실어주는 그 미국 쪽에 그 기사화 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나중에 뭐 미국 대학이나 이런 곳에 입시에 활용될 소지가 높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는 이제 미래에 한 2년 후에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너는 문제 같아라고 하는 게 과연 합당한 비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만 원 주고 저 이러한 활동 했어요라고 해가지고 홍보 기사를 써준 데다가 돈 6만 원 주고 기사 썼어요.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려면 나중에 그것을 정말 포장을 해서 미국의 유수의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러한 봉사상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입시에 중요한 뭐 포인트가 됐다. 합격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도움이 됐다라고 해야지 문제지. 그럼 기사 낸 게 왜 문제냐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랑 포맷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국회 있을 때 뭐 김광진 그걸로 치면은 좋은 연구 이런 거 같이 할 때 엄마 그가 잘하는 교수님한테 같이 해가지고 연구 논문 쓰고 아빠가 잘하는 교수님한테 같이 실험해가지고 논문에 이름 올리고 하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다르죠. 예. 본인이 그냥 참여한 거랑 주택의 논문을 연구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사실관계를 오다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조국 전 장관 자녀 같은 경우에는 허위와 위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뭐 이게 미성년자잖아요. 지금 또 고2인데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기사를 왜 삭제했냐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아니 그 기사가 자꾸 이렇게 퍼지고 또한 우리 아이를 추적하는 수단으로 돼서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기사를 삭제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런 것들 문제 있는 거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일 청문회 때 충분히 문제 제기하시고 한동훈 후보자가 방어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 있다고 봐야 되는데 방어한다면 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또 문제 삼을 건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로 지금 논란이 될 것인지가 지금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본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뭘 가장 벼르고 있을까요? 어떤 거를 좀 역시 자녀 문제를 가장 좀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 같으십니까? 내일 어떤 문제가 좀 충돌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그 기본적으로 자녀 문제 할 거고요. 네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신은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가족들 문제 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나서 상당히 좀 날카롭고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를 민주당 쪽에 향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야반도주라느니 예. 그런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얘기를 할 것 같고 대통령의 측근이 검사에서 바로 옷 벗고 나와서 법무부 장관 되는 게 맞냐? 당신이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을 대신해서 검찰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논리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당신 법무장관으로서 자질 있어? 잘할 수 있어? 법무행정 해봤어? 못했잖아. 수사만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과 자질 부분도 검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본인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배우자가 외제차를 사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경기도에 위장 전입을 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일 거고 그렇죠. 논란이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된 문제, 뭐 농지와 관련된 처가 쪽 문제였나요? 뭐 몇 가지 하여튼 부동산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의혹들이 좀 아직 말끔히 해소되진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할 거고 본인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야반도주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 어쨌든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죠. 이제 여기에는 후속 대책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본인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계속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본인이 이제 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가 좀 판가름이 나겠죠. 저는 민주당에서 정책적인 질문을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오히려 그랬다가 한동훈 후보자에게 판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걱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장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의혹들 위주로 질문이 좀 집중되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호통치고 그냥 뭐 의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오만방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뭐 민영배 의원도 그때 막 엄청 그랬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그 망신주기식 내지는 호통치기식의 청문회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보고 그 틈바구니 안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아마 어떻게든 짬을 쥐어짜가지고 이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법무행정의 방향성 같은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서로 간의 눈치 싸움과 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사실 그 이렇게 저까지 5명 중에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보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합니까? 인사청문회 의원실에서는. 준비는 장성철 네. 교수님이 더 많이 아, 해보잖아요. 그렇네. 맞네. 준비는 제일 많이 해보셨네요. 예. 전략을 좀 짜고 들어가요? 어때요? 근데 그것도 그 상임위마다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예 팀으로 짜가지고 의원들이 한 그렇죠. 팀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동일한 질문을 의원들이 다 하는 경우들도 아, 있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까? 하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국방위 했었는데 국방위는 좀 팀을 나눠가지고 누구는 어떤 사건만 하고 누구는 어떤 것만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내일 한동훈 청문회 아마 흔히 이제 우리가 다 한 바퀴를 이제 발언하시는 거 한 바퀴 돈다고 흔히들 그렇죠, 쉽게 그렇죠. 말하는데 네. 한 3바퀴 정도는 돌 걸로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말씀처럼 이제 도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올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정도부터는 검찰개혁법과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금 이제 법무장관이 좀 특수한 게 민정수석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소위 대통령의 거의 최측근 소통령처럼 될 수 있는 이 분에게 너무 과도한 권력이 이제 행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장관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냥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밀어붙이면 뭐 가능하죠. 대통령 임명하실 수 있죠. 근데 다른 때와 달리 국무총리 인준하고 이제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상호간에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수싸움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이제 총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광고 듣기 직전에 김광진 전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예.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원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부 후보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고 물밑에서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했나요? 안 했나요?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아침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전략회의 거예요. 같은 걸 이제 예. 참여해 보면 실제로 원내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내부적인 저희 회의에서도 생각은 둘 다에 대한 낙마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처럼 나머지 이제 청문위원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림들까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청문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렇게 너무 단체로 들어오면 원래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통과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저희 정부 때도 뭐 그런 경우들이 좀 간혹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딱 이슈가 이제 두 사람으로 압축돼 있는 상태여서 한 분은 교육부 장관이 이제 사퇴를 하신 상태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총리께서도 한 이제 5월 16일 정도면은 사임을 하시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예. 김부겸 총리 얘기하시는 김부겸 거죠? 총리께서 5월 17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하시는 첫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16일 날 퇴임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 과연 이제 가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꿔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이 첫 이제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아서 몇 분 그랬었고 이번에도 아마 그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몇 분은 조금 첫 국무회의까지는 왜냐면 이게 18분인가가 모여야 15분이요. 15명입니까? 예. 아니 근데 국무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은요 장관을 제청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요, 그 김부겸 부분이 경제부총리가 추경호 하면 되죠. 장관을 이번에 인증했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추경호 장관에게 제청권이 넘어갑니다. 아, 예. 김부겸 총리가 거의 사퇴하면 설이네요. 왜냐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초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하. 예. 예. 교수님 그래서 그거는 뉴스 좀 법률적으로 보세요. 문제가 네.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수님한테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애청자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아니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척하면서 예. 모르는 아. 척하면서 제가 예. 그런 큰 그림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청문회는 끝났고요. 그렇죠. 이제 인준이 남아 있는 어떻게 거죠.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경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한덕수 후보자가 하마평에 올라서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도 이분이라면 민주당에서도 받을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이제 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뭐 이제 김현장의 고문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크게 되면서 아직까지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좀 풀려나갈 걸로 보이세요? 저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좀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봐도 좀 부적절한 부분들은 있지만 결정적인 하자일까? 총리로 인준되기 어려운 문제일까? 라는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꾸 민주당이 이렇게 새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하는데 아무것도 협조해주지 않고 발목 잡는 형태로 나간다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때 그렇게 썩 유리한 프레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든지 다 반대하겠다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진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처럼 어느 정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좀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는 명시적 거래는 없지만 예. 그리고 뭐 암묵적 제한도 없지만 그래도 한 두세 명 예를 들어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안 좋은 지 꽤 됐거든요. 그렇죠. 이미 내렸으면 오히려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압박을 민주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먼저 삿발을 놓을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 뭐 양쪽에 모두 불리해지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을 일부러 끌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정호영 후보자는 길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분을 이제 빨리 사임을 시키면 예. 또 다음 타겟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까지 이제 끌고 가는 용도로 활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참 제가 이제 그 정무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TF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면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국정 운영을 위한 어떤 용도로서 쓰는 거니까 결정권자가 인사권자께서 그냥 하고자 한 대로 좀 다 해주고 업무로서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개인적인 소신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또 인사청문회가 계속 시간이 이제 반복돼 가는 과정 안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사청문회의 기준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년 전 청문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일들이 네네. 지금은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좀 더 국민들께 더 말씀하실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면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이런 거는 뭐 저도 다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걸 총리와 연계를 뭐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동네에 무슨 단체 하나 꾸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와 다른 사람들을 연계시키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된 바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굉장히 여러 언론들에 의해서 뭐 그게 얼마만큼의 결정권을 가진 인물들인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정도는 추측할 수 있는 뭐 단서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이번에 한덕수 그게 후보자 민주당의 생각이라기보다 뭐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뭐 생각인 그럴 거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저도 봤는데 청문회에서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뭐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그 과도한 연봉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또 업무 능력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있어서도 되게 답변 잘 하셨거든요. 이쯤 되면 인준해줄 법도 한데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마지막까지 협상 카드로 쥐고 있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실제로 협치 카드였어요. 한덕수 후보자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도 본인 선거에 공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총리시켜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옆으로 밀어두고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받을 법한 분을 우리가 총리 후보자로 그 동시에 실력도 있는 분을 어렵사리 모신 건데 이게 이제 첫 단추부터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참 깝깝할 겁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꼭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참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민주당이 지금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의혹 제기도 하고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은요. 과거에 지난 5년 동안 자신들이 내어놓은 장관 후보자들, 총리 후보자들 어마어마하게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고 언론이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도 옹호하고 방어하고 괜찮다고 했잖아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해야죠, 교수님. 그렇더라면 여기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예.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예. 그렇다면 저쪽이 수준 낮게 가도 우리는 높게 가자 이 얘기를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걸 굳이 영어로.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은 먼저 반성부터 했어야 한다고 봐요. 이번 청문회 임할 때 저희가 좀 과거에 지난 5년 동안 그랬지만 저희 그런 거 과오 정말 반성을 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할 때는 우리가 제대로 좀 다시 검증해 보겠다. 우리 과거의 그런 모습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랬어야지. 자신들은 다 옹호해놓고 지금 와서 공격하는 게 저는 명분이 없다. 참 우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좀 창피한 거는 뭐냐면 저 정도 수준의 의혹이 나왔으면은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관 청문회조차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제발 서로 입장 바꿔서 좀 생각을 해봐라. 같은 잣대로 서로 보자. 네, 국민들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인철 후보자 얘기가 포함된 얘기인 것 그럼요. 같은데 어쨌든 참 그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묘한 곳에서 논문 심사하셔가지고 예 결국 이게 이제 트리거가 거의 뭐 이제 그렇죠. 방아쇠가 됐죠. 이걸로 이제 뭐 그만두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이 이제 묘한 곳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렇게까지 묘한 곳은 아니고 그게 뭔데요? 진짜 묘하네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뭐 약간 뭐 고급 한정식 집 같은 느낌이었다고 당시에 이제 그 어.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참 어려움이 음.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전하던데 근데 저는 이 묘한 곳도 묘한 곳이지만 그 전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더 심했다고 봐요. 장학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에 그냥 그런 거고 그 전에도 너무 가족들이 다 풀브라이트를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뭐 풀 장학금 집안도 아니고 그래서 풀로 땡겼잖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뭐 더 이게 너무 의혹이 많이 쌓이기 전에 잘 그만두셨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가 4명입니다. 환경부의 한화진 장관,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렇게 4분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키고 싶어 할 거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한동훈 후보자만큼은 좀 막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 와중에 또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됐던 분은 사실 이시원 전 검사입니다. 그렇죠? 예. 공직기강 비서관의 대통령실 발탁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 유우성 씨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을 했었던 검사였고 그리고 또 대법원에 이렇게 불법 그 증거는 채택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판례까지 남기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또 하필이면 공직기강 비서관이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준우 변호사님이 이 얘기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 유가려 씨라고 이제 유우성 씨 그 남매 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고 본인 진술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제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징계도 받았는데 예. 물론 이제 징계 내용 자체는 뭐 밑에서 한 걸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 수준이었습니다만 검사의 그 지휘권이 엄연히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제주도지사 그 지사실 압수수색 사건 관련해서 위법 수집 증거를 그냥 강행했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여러모로 조금 검사로서 결과를 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좀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던 분인데 이런 분을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둔다는 것인지 사실 좀 애매한 걸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카더라라는 뉴스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 일로 대구로 좌천이 됐는데 예. 비슷한 시기에 대구로 좌천된 윤 당선인과 뭐 소주를 마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카더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뭐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 적절하지 않은 인상인 것 같고 그 아까 장 교수님 얘기했듯이 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공수가 바뀌었을 때 이제 어떻게 대하는 태도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정호영 후보자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이제 반응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아서 물러나고 검증이 부족했다고 이제 사과를 빨리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집스럽게 좀 본인의 인사를 밀고 나가시는 게 아닌가 당선인께서 그런 부분 좀 유감입니다. 네. 네, 반응성이 높아야 된다는 말씀은 뭐 저도 당연히 동감하고요. 특히 저희 당에서는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이 당연히 있고요. 후보자들도 뭐 난리거든요. 빨리빨리 좀 문제되는 부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예. 뭐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인데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시원 비서관 후보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비서관이야 이제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좀 애매합니다만은 이분이 일단 그 뭐 증거 위조 연루 의혹에서 직접 뭔가 책임을 지는 거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감독 책임을 못 졌다는 이유로 정직의 징계를 받았는데 글쎄요. 뭐 저도 뭐 이분의 능력이나 뭐 커리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첫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우리나라에 징계 전력이 아예 없는 검사 출신의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굳이 징계 전력이 있는 분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써야 되느냐. 저도 뭐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약간 첫 느낌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의아한 게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해서 정직 1개월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들이 어떠한 이렇게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 예. 어떠한 징계를 할 수 있겠어요. 이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예요. 이거는 철회돼야 됩니다. 김경림 두 비서관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이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관리 감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일은 총리실의 공직기강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청와대 공직기강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직기강. 그래요? 만을 일단 담당하는 업무를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인사검증이나 이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업무가 대통령의 친인척과 가족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번째 일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이분에게 맡겼을 때 괜찮은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분이 실제 윤석열 당선자와 얼마나 친분 있는 관계인지까지는 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징계 절차라든지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가족들까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다른 그러니까 검사가 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조사나 수사 부분이 이제 필요한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법률가 분이 오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뭐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는 뭐 늘 정치권에서 있었던 얘기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분들도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또 어쨌든 인사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은 얘기가 하나만 살짝 하면 네네네 말씀하시죠. 이분도 그렇지만 총무비서관을 이 검사 출신으로 데려오는 건 예. 이건 정말 이 청와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의아한 것 같거든요. 왜요? 네. 그 역할을 잘 그러니까 실은 이제 총무비서관이 인사비서관의 역할이 거의 90% 가까이가 됩니다. 청와대 실제로는. 인사는 인사비서관이 하지 않고 총무비서관이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 업무를 다 책임지고 특활비를 포함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다 관장하게 되는데 예. 그 자리에 이 측근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용도로 그렇게 하시려고 발탁하신 걸까라고 하는 의아함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실제로 이제 개국공신 리스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캠프 때 핵심이 가는 자리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최측근을 안 치는 거죠. 아니요, 저희는 최측근을 안 치지 않고 그냥 기재부 공무원을 데리고 와서 5년간을 하셨거든요. 이 정도 총무비서관이 이 자리에 측근이나 뭐 근보직위를 놓으면 놓지 문제가 않겠다라고 될까봐. 하는 것을 선언해서 네. 아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김하지 의원님은 검사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검사는 아니시고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거든요. 아마 그러시면은 대검의 그 공무원이실 거예요. 수사관. 구급부터 읽어주는 구급부터. 그래서 대검 살림을 아마 같이 살아보신 분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취지일 겁니다. 네. 검사 출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새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을 하고 또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있죠. 또 이런 우려들이 또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인수위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좀 듣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 이토록 별탈 없는 인수위가 있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제, 여가부 문제, 또 병사 군 장병들 월급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이 너무 퇴보된 것 아니냐 뭐 또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네 분은 지난 한 50일간의 인수위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90점 이상 주고 싶어요. 90점 이상? 네, 왜냐하면 이런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병사 200만 원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어떻게 할 수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돼서 정책으로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해 보는 게 인수위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은 막 던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후보 때는 공약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속도 조절해 준 것이 저는 인수위에서 오히려 할 역할을 제대로 잘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인수위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인수위는 정말 차분하게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새 정부에서 어떻게 투영시킬 수 있느냐라는 스케치를 하는 곳이지 거기다가 색칠을 칠하는 데는 아니에요. 예. 색칠은 이제 장관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탈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인수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하나의 한 문장인데 자신들은 이제 새 정부는 재정 준칙을 확실히 해서 재정 건정성을 꼭 담보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110개 과제를 실행시키려면 대략 209조의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산. 그러면은 재정준칙 측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새로운 209조의 예산은 추경 없이. 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좀 개수 조정해서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참 경제팀 어렵겠다. 네.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다만 그 장 교수님 말씀 중에 209조가 1년에 209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5년간 5년간. 209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예산 규모가 한 600조 정도 되니까 이제 1년에 한 뭐 50조 정도 그거를 이제 좀 뭐 우선순위 조정도 좀 하고 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반대의 걱정이 209조가 약간 과소 추경된 그러니까 과소 계상된 거 아닌가라는 더들것 같다. 5년간 209조니까 예, 예, 예. 저게 209조로 다 될까? 뭐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안 제가 될 전문가는 거예요. 아니니까. 병사 월급만 해도 그 정도 들 거예요. 병사 월급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도 장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느낌은 아무리 그래도 공약을 너무 속도 조절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특히 병사 월급 같은 부분 관련해서 예. 뭐 여가부 폐지야 어차피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치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도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부분은 천 변호사님 오늘 다만이 많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히 직선적인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공약한 거를 거의 고지고대로 지키고 싶어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이걸 속도 조절을 하자고 인수위에서 결론을 낸 거는 큰 틀에서 보면 당선인에게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죠. 네, 노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는 장 교수님과 비슷하게 뭐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인수위가 초기에 방송사나 방심위 등과 부적절한 간담회를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네. 노이즈였다고 생각을 하고 방송관, 언론관에 좀 이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예. 뭐 앞으로 지켜보면 될 문제니까 당장에 뭐 아주 더 낮게 점수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인수위가 뭐 여러 가지 공약들, 사실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그게 이제 사실은 병사 월급을 확보하는 문제 아니라 그럼 이제 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 그렇죠. 같이 월급을 다 올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 잡을 수 없거든요. 그냥 이재명 후보는 그때 2027년 얘기했고요. 예. 심상정 후보는 2030년 얘기했어요. 누가 정직하게 공약을 제일 얘기했는지가 사실 나오는 거예요. 네, 명확하다고 보고 저는 뭐 다른 거는 본인들 철학대로 가고 본인들이 뭐 공약 파기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차라리 현실적인 거,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이제 정직하다고 보고, 제가 유감스러운 거는 지금 가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제가 기사를 못 봤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파리바게트 임종린 지회장이 한 40일 정도 단식을 하고 있고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미류 이종골 활동가가 한 26일, 27일 정도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식한다고 다 만나냐? 이럴 수 있지만 단식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만나고 이런 의제들, 특히 뭐 차별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 57% 정도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선이 가닿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림 비서관님 한 1분 정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예. 근데 인수위가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행위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어찌 보면 존재감 없이 예. 이제 끝난 건데 존재감 없는 것이 인수위가 맞다라고 하는 의견도 동의되기도 하고, 다만 이제 정치인인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예. 그 격과 위상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그 역할을 다하지 좀 못하신 건 아닌가. 인사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책의 내용을 가다듬는 것에 있어서도 안철수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크게 담겨져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벌써부터 분당갑 견제구 던지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 주 우리가 만날 때는 뭐 출범식 얘기부터 그렇죠. 예,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또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함께해 주신 김광진 전 비서관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